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현대 소비사의 소비자 문제의 특성은 어떠하며, 이런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인 소비자, 기업,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전체적인 이 틀을 다루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에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2장에서는 그런 소비자 정책 중에서 그 소비자 정책을 전체적으로 또 어떤 툴로 볼 수 있는지를 그 알아보는데, 이제 소비자 정책이란, 어, 어떤 것이고, 이런 소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은 미국, 일본의 사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 그 중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자 정책의 추진 체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법을 제정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지금의 그 체제를 갖추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비자 정책이란 우리가 이 소비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세 경제 주체인 소비자, 기업, 정부 중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정부의 방치,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이거는 주로 이제 법을 제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제나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법을 제정하는 부분은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이 어떤 규제 정책이나, 규제나 아니면, 이 지원을 하는 지원 정책은 행정부나 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 행정부의 그 역할이 규제나 지원,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거,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소비자 관련법, 그러니까 이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 보호, 내지는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 소비자 기본법이고, 여기에 이제 또 소비자 관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비자 관련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거래,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에 관련한 법인 공정거래법, 그리고 약관에 관련된 지난번에 사례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약관규제법,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할부거래,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표시 광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어, 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정보통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인 소비자 관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정책을 행정부에서 정부 총괄하는 그런 그 부서는, 중앙정부에서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원래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역할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기업들의 원래 주된 업무가 공정거래라고 하는 데에서도 나오지만, 그 국가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을 다루는 그 경쟁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역할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도 역시 기업 활동의 목적도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있고, 이 소비자의 경제 행위의 최종 목적도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둘 간에 공통점이 있어서, 이제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정책과
경쟁 정책을 다루고 있죠. 물론 그중에 원래부터 했던 역할인 경쟁 정책이 훨씬 비중이 크고 소비자 정책은 일부이기도 해 일부이기도 해서 오히려 이제 이 그냥 원래 기업 전체적인 행정부서의 힘으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훨씬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공정거래위원으로 이첩된 이후에 소비자 정책 분야가 위축된 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법부에서는 이제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사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에서 제출한 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 그 소비자 피해가 워낙 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했는데 지금 옥시크린 말고 SK 원료를 공급한 SK 케미컬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최근에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요. 사실은 이 이슈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소비자 단체나 이 소비자 쪽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과제 제출한 거를 좀 봤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는 과제 관리를 할 때 표절률을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자료에 대해서 자동으로 표절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표절률을 보면 지금 제가 본 것 중에는 99%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낸 친구도 있었고 50% 넘는 친구도 한 5명 정도 돼요. 이 어차피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똑같이 문장 자체를 똑같이 복사해낸 건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의 워딩으로 여러분의 글로 써서 내야지 그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그것이 다 과제 표절 심의에서 기계적으로 AI가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낼 때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방침을 소비자 정책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소비자 웰빙, 컨슈머 웰빙의 증대에 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재화와 용역을 함으로써 얻는 효용을 얘기하고 결국 소비의 양과 질, 그리고 시장이 완전 경쟁에 가까울수록 이 시장이 경쟁적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제 완전 경쟁이 있고
이제 완전 경쟁의 조건은 이제 소비자도 무수히 많고, 그리고 생산자도 많아서 이 소비자나 생산자의 그 일부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그러니까 일단 생산자와 소비자가 많은 것, 소비자는 많다 손 치더라도 생산자가 많아서 그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거를 이제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완전 경쟁의 조건은 그 정보, 소비자 정보가 완전한 정보,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 하에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품의 질이 거의 동질적이어서 어, 이 제품 간의 차별이 별로 없는, 제품의 질의 차이가 크게 없고, 그리고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조건을 우리가 완전 경쟁에 가깝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상적이고, 이제 어, 보통은 이제 시장 실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과점의 형태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 많은 생산자가 이제 걸러져서, 특히 이제 공산품의 경우에는 걸러져서 이제 뭐 어, 서너 개, 몇 개의 기업과 그 외의 기업이 있는, 그래서 보통 하나의 기업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고, 세 개의 기업이 시장의 전체의 70~50%를 장악하고 있으면 독과점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독점이라고, 하나면 독점이겠죠. 서너 개면 과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실제로 이 이론에서나 있지 실제로는 없고, 우리가 보통은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경쟁 상태를 우리가 유효 경쟁이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는데, 이런 유효 경쟁, 그러니까 이펙티브 컴피티션인 경우에는 이 완전 경쟁 상태는 아니지만 소비자나 생산자가 많아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도 동질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또 많은 분야의 어떤 부분으로는 어, 저절로 이 독점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독점적 경쟁 체제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장의 형태가 거의 독점에 가까운 독점적 경쟁 체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는 특히 뭐그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에는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모습, 유효 경쟁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또한 보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 소비자 주권이 많이 실현됐다라고 이제 디지털 경제 이후에 많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도 시장이 상당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부분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제 우리 옥션이나 G마켓이 이제 이베이에 팔렸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다른 나라들, 미국의 이베이닷컴 같은 경우에 음, 이베이닷컴 같은 경우에 거의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도 거의 주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베이예요. 그런데 유독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는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그런 토종 업체가 아주 선전을 하고, 이베이닷컴의 이용자 수가 훨씬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베이에서 한국 시장에 침투하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먼저는 이제 옥션을 인수를 해요. 그리고 옥션을 인수하면서 옥션의
CEO, 그 기존 CEO가 너무 한국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을 맡겨요. 그래서 옥션의 그 CEO는 엄청난 돈을 받고 그 옥션을 팔고 옥션에 이제 그 이베이에 이 월급을 많이 받는 사장으로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옥션보다 G마켓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G마켓은 어, 인터파크에서 출발을 한 건데 인터파크는 사실은 대구 달성고등학교 출신 5명이 만든 게 인터파크였거든요. 근데 인터파크를 하다가 이제 그 시장이 그 오픈마켓 형태로 이베이처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인터파크는 그 구색을 만들어서 기존의 대형마트나 뭐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마트를 인터넷으로 옮긴 그런 형태였다면 그 이베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것은 이제 그 자기네가 그 그러니까 시장을 개선하는 것도 시장을 하면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일종의 플랫폼 기업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것을 인터파크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이베이가 성행하니까 이제 그 자회사로 G마켓을 만든 거죠. 지금은 G마켓이 인터파크,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를 또 딴 데 팔고 이래서 이제 G마켓이 훨씬 커졌지만 이 G마켓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해요. 미국의 그 시장, 그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그 IT 기업들이 거래를 하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이제 이 규모가 커지면서 G마켓이 더 이제 메인 회사가 됐는데, G마켓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어요. 그러면서 G마켓을 또 이베이가 인수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장악해요. 근데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는 그 독과점 형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인수를 허락하느냐가 큰 이슈였는데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어, 자기네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변은 그동안에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 업체는 얼마든지 후발주자가 시장 장악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SK의 11번가가 부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든지 이 그 후발주자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인수를 허락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게 이제 이 오픈마켓 다음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셜 커머스 그 SNS 같은 것들이 이제 모바일로 활성화되면서 이런 그 공동거래나 아니면 뭐 공동매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소셜 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티몬이나 뭐 위메이크 프라이스, 위메프라 아니면은 이 쿠팡, 후발주자인 쿠팡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 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데 시장 점유율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측한 것처럼 G마켓이나 옥션이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쿠팡이 약진하면서 지금 전자상거래 그 이미 이제 나스닥에 대박 치면서 상장을 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유효 경쟁에 언뜻 보면 이 독점적 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혁신적인 모델을 가진 그 후발주자가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런 경쟁 속에서 그 그러니까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의 형태인 거죠. 그 따지고 보면 그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아무리 법으로
법 같은 것으로 이 영세 상인이나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는 시장이 훨씬 그 경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소비자 주권이 훨씬 소비자 주권에 가까운 시기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 환경이 쾌적할수록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데 이런 소비자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있고 다시 후생의 증대 내지는 소비자 권익, 소비자의 이익, 컨슈머 인터리스트, 소비자 이해 내지는 그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에 소비자 정책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소비자 정책의 그 기조는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자여서 그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균형을 잡기 위해 레버리지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그래서 소비자 보호의 입장이었다가 시장에서 소비자도 그동안 그러니까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주적으로 뭐,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역량, 소비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정착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달성하는 거, 소비자 주권의 시대로 소비자 주권이 향상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건 결국은 이거는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교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이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쟁적 시장 구조를 이제 시장 구조가 독과점에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 소비자 권익이 달성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소비자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가능해진 거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교섭지, 대등성 부분이 그러니까 소비자와 사업자의 비대등성이 상당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약한 존재이지만 소비자들이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기업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정책의 기조를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정책의 목표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똑똑한 소비자와 기업 경쟁. 그러니까 이거 똑똑한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역량을 키워서 똑똑한 소비자를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추구하는데, 이런 똑똑한 소비자는 정보나 교육,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 경쟁력은 경쟁 체계를 유효 경쟁 체제로 독과점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가격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 이익을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이것이 이제 소비자 정책의 전체적인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은 똑같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 목적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결국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경쟁 정책에
주로 했지만 이제 소비자 정책도 같이 보완해서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소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은 뭐냐? 그러니까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결국 수단인데, 그러니까 이 목표는 조금 상위 목표라고 한다면, 뭐, 수단은 하위 수단이고, 또 이게 이 하위 수단이 이것 자체가 또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밑에 또 다른 하위 수단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조금, 상위의 개념이라면, 그 수단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단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비자 후생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옥식 같은 걸 예를 들면, 이거 소비자 안전이라고 하는, 소비자 안전은 소비자 후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하위 수단이라고 보면, 이 소비자 안전 자체가 또 그 상위 목표가 돼서 이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제조물 책임법이나 아니면 리콜 제도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 안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책 수단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행동 방침에 관련된 거고 실질적인 정책 수단,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도구, 요런 실질적인 PL법이나 리콜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이제 결함 정보를 수집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정보 수단이 된다면 요걸 보조해주는, 예를 들면 강제 유인 설득, 그러니까 결함 정보를 보고하도록 법률로 소비자 기본법에서 강제한다라든지, 그걸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요 강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유인 정책이 있고, 또 세금 감면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득, 이런 강제 유인 설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비자 정책의 대상은 누구냐? 결국 소비자 정책의 대상은 결국 소비자 사업자가 소비자 정책의 대상이 될 거고, 소비자에게는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 법을 통한 피해 구제를 통해서, 사업자에게는 행정부 예산, 여기서 지금 이 소비자 정책은 주로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 행정부나 이제 입법부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 행정부에서 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자에게 어떤 규제나 지원을 통해서 정책을 펴고, 그리고 소비자 단체나 사업자 단체에도 이제 이 단체들도 이 대상이 되는데, 이 사업자 단체는 이제 예를 들면 다양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크죠. 마크 같은 인증 마크 제도를 운영을 한다라든지, 캠페인을 편다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네 그 사업자 단체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는 부당한 행위를 갖다 규제한다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피해 구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도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서 다 관장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비자 기본법을 다룰 때 이 내용을 또 다루게 됩니다. 이제 책에 보면은 용어가 시장 실패, 신자유주의, 자율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장 실패는 계속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경쟁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이 시장에서의 어, 완전 경쟁,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독과점이라든지 뭐 공공재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외부 효과, 우리가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의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지불하지 시장에서 거래가 모든 경제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는 내지는 내가 어떤 피해를 받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어, 사이드 이펙트로 그야말로 이 부수적인 효과로 거래에서 벗어난 걸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는 내가 어, 꽃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양봉업자가 꽃이 많은 지역에서 양봉업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데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네트워크의 외부성에서는 이제 이 시장 실패는 지금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게 독과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공재 같은 것도 디지털 경제에서 공공재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서의 실패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주된 얘기는 아니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독과점 문제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어 이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처음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시장에서 이 소비자나 사업자가 이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제대로 각자의 시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이 이 그 각 경제 주체의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부는 그냥 자유방임, 그냥 이 사업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열심히 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그 자체가 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독과점이 심화되고 시장 실패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정부가 점점 더 개입을 하게 되고 정부의 역할이 커졌죠. 근데 이제 다시 디지털 경제 그러니까 이게 되기 바로 그 전에도 이미 이제 보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도 수업이 아니었나? 이 수업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게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서구식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1차 산업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18세기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20세기 들어서서 거의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고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6.25를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서 복구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사실은 그럴 여력이 없었고 실제로 우리는 1960년
61년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 그야말로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아주 정부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됐죠. 산업혁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부 주도적으로 하던 것이 사실은 어,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정책에 관여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이번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듯이 정부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왜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속 거기에 어떤 규제, 정책을 통해서 뭐 대출을 규제하고 재개발을 규제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세금을 부과하고 지금 얘기하는 강제 유인 설득 부동산 정책에 엄청나게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그러니까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그 하이엑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과 정부의 자율성에 더 맡기는,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성, 거래 시장의 원리에 더 맡기는 이 신자유주의가 더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이런 신자유주의가 부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업은 스스로 그 이 법적인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는 정책적인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기업 스스로, 당사자 스스로 이 어떤 스스로 이제 규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이런 자율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부당행위나 이런 자기네 협회 단체에서 기업 자체가 스스로 이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이런 자율 규제가 이제 워낙 다 1차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소비자 정책하면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네, 소비자 정책의 추진 유형은 커다랗게 보면은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분산형은 이제 각 여러 그 기관의 소비자 담당 업무가 나누어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분산형이라고 그러고, 이 집중형은 이제 소비자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중앙 관리를 하는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이제 집중형인데, 미국은 전형적인 분산형의 대표 국가이고, 일본은 이제 집중형의 대표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에 관련한 부분, 이 거래는 이제 뭐 할부 거래나 방문 판매나 전자상 거래나 이런 거래에 관련된 부분은 페어 트레이드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FTC,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요 FTC를 모방해서 정부 기관으로 만든 거고요. 행정부로. 여기서는 이게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장난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이라고 해서 CPSC라고 얘기합니다. CPSC에서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있고, 이제 이거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산품들의 안전성을 관장하는 거고요. 그 중에 특히 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같은 거를 관장하는 FDA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뭐 백신도 보면
이걸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FDA, 그러니까 미국의 FDA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FDA에서 승인을 받은 그 특히 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그 레나 마리아 살리도마이드 사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약의 부작용은 정말 치명적으로 사람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백신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뭐 혈전으로 지금 뇌병 20대 소방관이죠. 너무 젊고 튼튼 건강한 젊은인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가지고 그, 그 부작용으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은 핏덩어리잖아요. 이 핏덩어리가 몸에 다니면서 어디를 막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았는지 뇌병변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제대로 빨리 그 처리를 안 하면 그야말로 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야말로 어, 네, 어,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의약품에 관련된 식품과 의약품에 관련된 안전성을 관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코스메틱스 이 화장품까지 포함해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그 소비자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많아진, 특히 이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 지식이나 아니면은 금융회사로부터 사기 비슷한 거 당할 수 있는지, 서브프라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 대출 담보를 하는데 그 대출 담보를 은행에 제공한 걸 가지고 또 그 대출을 내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집을 사고 투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한 건은 굉장히 하나인데 대출 물건은 하나인데 대출한 건은 많아 많아지면서 결국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그게 전부 이제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막 버블이 생겨서 결국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소비자의 금융 부분을 보호하는 컨슈머 파이낸셜 프로텍션 뷰로, 우리도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소비자 금융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랑 유사한 조직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 정책을 주로 하는데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듯이 소비자 금융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회사들을 관장을 하는데 그 관장을 하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비자 보호 금융도 이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5개 영역 중에 하나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소비자 금융도 이게 문제가 커지면서 독립을 하자. 우리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정책이 굉장히 이 주된 업무가 아니니까 소비자청으로 독립해서 소비자 주권, 소비자 이익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는 아직도 실현이 되고 있지 못한데, 미국은 일찍이 2010년도에 컨슈머 파이낸셜 프로텍션 뷰로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금융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민간 부분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 단체예요. 그러니까 베터 비즈니스 뷰로.
기업에서 기업 개선 비즈니스 뷰로, 이제 BBB,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 개선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베터 비즈니스 뷰로에서는 자율 규제 프로그램을 하고 인증 마크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이 베터 비즈니스 뷰로에서도 소비자 불만 처리를 하거나 분쟁 해결 업무도 이 BBB에서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기업 단체도 하고 있고, 또 민간 부분에, 이건 정부가 아니니까요,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이 소비자 단체는 이제 미국에서는 커다랗게 소비자 연맹, 우리도 소비자 연맹이 있죠. 컨슈머 유니언, 그리고 내셔널 컨슈머 리그, 그리고 컨슈머 피더레이션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소비자 연합, 컨슈머 피더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CFA가 그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 소개했고요.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이제 소비자 관련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그 기관이나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본형의 그 집중형인데, 일본은 1960년대, 이 미국도 1961년에 그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선언을 그 케네디 대통령이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도 이제 1960년대에 결함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져서 65년도에 그 경제기획청 내에 국민생활국을 설치하고 68년에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제정을 했다. 이 시기는 이 미국에서 이제 그 랄프 레이더가 그 Unsafety at Any Speed라고 하는 책을 낸 시기랑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비로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이 소비자 관련 법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제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독특한 그 제도는 국민생활센터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도 그 한국 소비자원이 결국은 이런 그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소비생활센터하고 유사한 그 제도인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법들은 대부분 그 언제 들어왔냐면 일본의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법들이 많이 들어왔고, 일본은 모델이 독일식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이나 미국은 보통 우리 같이 성문법을, 그러니까 이 법을 조항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이, 우리랑은 조금 다른 네, 법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 독일식의 독일, 뭐, 일본, 이렇게 그 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일본 법들하고 우리나라 법들하고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이제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 소비자 보호에서 이제 소비자 역량 제고, 소비자 주권 쪽으로 바꾸고 2004년도에 소비자 기본법으로 바꿔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2006년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또 법을 개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2009년도에 소비자청을 신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업무를 관장하는 이게 그 경제기획청 내에 있다가
소비자청을 신설을 해서 소비자 업무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소비자청을 만들게 된 것은 그만큼 그 소비자 문제들이 뭐 중국산 뭐 만두라든지 뭐 이런 그 이 소비자 문제가 축적이 되면서 이거를 하나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그 기구를 하나 신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청을 신설하고 소비자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민생활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비자청이 그야말로 소비자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피해 관련 법도 만들고 이 산하 기관으로는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와 소비자교육추진회의를 두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법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내각총리 하나의 소비자위원회를 두고 있죠. 소비자위원회. 우리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체제가랑 굉장히 유사한데 우리는 소비자청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주관하고 있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있고 이제 여기에 독립적인 그 법인으로 국민생활센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국민생활센터를 두고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의 소비자원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우리는 소비자원이 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소비자청에서 독립해서 하고요. 이제 호주가 이 소비자청이 독립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고 금융보국이 독립이 돼서 이제 따로 관련 그 소비 소비자 금융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각 정부가 처한 환경이나 오래된 법률, 그 오래된 법 체계에 따라서 각자 그 자기에게 맞는 이 정책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는 소비자청 같은 그런 기관은 없고 또 그 독립적인 규제 기관도 뭐 FTC나 이런 것들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행정부처 아예 미국 같은 독립 규제 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도 아니고 우리는 행정부처에서 그러니까 주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지만 여러 관련 업무마다 이제 이 행정부처의 소관이 달라서 각자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제 그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조율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소비자 그 정책이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예요. 근데 사실 소비자보호법은 제정이 됐지만 그거를 시행하는 시행령은 없었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에 시행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을 만들고 한국소비자원, 그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었어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국민생활센터가 있듯이 거기는 1970년도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1986년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같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이제 소비자보호법, 법도 소비자보호법이었다가 2006년도에 이제 소비자기본법으로 그
개정을 합니다. 대폭적인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조, 소비자 정책의 기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죠.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권익, 소비자 권익의 향상으로 바꾸고 이제 이 2008년도에 그 정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산하였던 그 소비자 그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경쟁정책과 같이 그 소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2007년도에 이제 소비자 보호원동, 이건 이제 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으로 바뀌면서 명칭을 이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패러다임이 소비자 주권의 향상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소비자 정책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이제 3년짜리 그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그냥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중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책을 수립을 해도 그것이 다 실현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것이 입법부에서 법률로 지지를 받아야지 이제 시행되는 것들도 많은데, 그것이 좌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또 실패하기도 하고요. 이제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이 소비자 정책의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이 소비자 정책을 추진, 평가, 제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의 의결을 하고 있고요. 임기는 3년, 25명 내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하고,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인데 위원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제 그 산하에 교육, 국제, 안전이라고 하는 분과가 있고요. 이 공정위가 간사 역할을 하지만 이제 그 중앙행정부, 기재부나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이제 중앙행정기관하고 관련 업무들이 관련 업무들을 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기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요게 이제 행정부의 주축이 되겠죠. 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사 역할을 이제 공정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하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비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6년에 보호국을 설치하고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소비자 정책의 주무부서가 됐고,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 기본법을 운영을 하고,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소비자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소비자원을 그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고, 소비자 단체의 등록이나 지원 업무를 하고, 지역 소비자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유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제도가 95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각 지역마다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역의 소비생활센터가 200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소비자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래, 안정, 정보, 소비자 교육, 피해 구제,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얘기랑 유사해요. 소비자 권리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이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이게 정책에 있고, 이제 5번째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 소비자 문제,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 이 권리랑 바로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소비자 정책은 이제 그 규제하는 규제 행정과 지원하는 지원 행정이 있는데, 규제 행정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거래나 안전이 이제 규제 행정의 핵심이 되는데, 이 거래 행정 관련 법은 공정위 소관은 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 판매, 약관구제, 전자상거래 등이 있고, 이제 타부처 그 소관으로 뭐 산업표준화법,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법 내지는 이게 그 제품 안전법으로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공정이나 뭐 이런 그 제품의 안전에 관련된 표준화에 관련된 거는 이제 관련 부처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 소비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기본법에서 다루고 있고, 소비자 안전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또 관련 타분 뭐 식품위생법, 약사법, 또 이 품질 안전에 관련되니까 우리가 아까 그 컨슈머 프로덕트 세이프티 커미션 같이 품질 경영 그 공산품 안전 관리법이 이제 있고,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나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소비자 안전에 관련한 그 다른 그 중앙부처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행정에 관련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광고법, 소비자교육, 소비자기본법,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이나 제조물 책임법이 이제 공정위 소관이고, 이제 피해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표한 그 혹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보상을 형사나 민법으로 어떻게 그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정위나 아니면 기타 그 중앙정부에서 관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 부처들은 각각 자기 그 소관 업무에 근거해서 소비자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공정위는 이제 이런 그 소비자 정책에 관련해서는 소비자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정말 녹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